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이 겨우 집채만한 크기의 작은 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떠돌이 별들 외에도 많은 별들이 있고 또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작은 별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면 작은 떠돌이별 325호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작은 떠돌이별 B612호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다. 이 작은 떠돌이 별은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보았을 뿐이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명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터키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이후 터키의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만약 그것을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명했다. 그것은 어쩌면 작은 떠돌이별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그 작은 떠돌이별에 대해서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작은 떠돌이별 B612호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번호까지 붙이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 채집도 하니? 하고 묻는 일은 없고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나 있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라고만 물어댄다. 어른들은 그런 숫자를 통해서만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어른들은 감탄할 것이다. 야, 참 훌륭한 집이로구나. 어린 왕자에 대한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떨까? 어린 왕자는 몹시 귀여웠고 깔깔대는 웃음을 지녔으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예요. 누군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하면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우리를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작은 떠돌이별 B612에서 왔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우리 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인생을 진실로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된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친구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래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진실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 벌써 6해가 지났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려 애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밖에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물론 나는 내 친구를 가능한 실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꼭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그림은 그리 근사하지 않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는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빛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더듬어 보련다. 어쩌면 나는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아마 나도 어른이 된 모양이다. 나 역시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날이 지남에 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어떤 곳인지, 왜 그곳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도중에 우연히 내뱉은 말을 통해서였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이번에도 양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건 사실이야. 와, 정말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요? 나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그래서 코끼리를 한때 몰고 간다 해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한다고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녀석들을 모두 포개 놓아야겠네. 그리고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잖아요. 물론 그야 그렇지. 헌데 어째서 작은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한 거니? 아이 참. 그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다. 그러나 씨는 보이지 않는다. 땅속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어날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런 힘이 없는 조그만 싹을 틔우고 태양을 향해 조심조심 고개를 내민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곧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밥 나무는 자칫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덮어버리고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껏 별의 몸단장을 해줘야 돼요.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자라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야 해요. 그건 대단히 귀찮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는 나더러 그림을 한 장 정성껏 그려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게 하라고 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큰일 나요.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새 그루를 허술하게 여겼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나는 누군가에게 성인군자처럼 충고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이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 만일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작은 떠돌이 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나 크기에 이번 한 번만은 침묵을 깨기로 한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렴. 내가 이 그림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만큼 멋진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멋있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덕분에 더욱 정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아,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는 오랫동안 해가 지는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밖에 즐거움이 없었지.
나는 넷째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난 해지는 풍경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광경을 보러 가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단다. 뭘 기다려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눈치더니 곧 너 자신의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너는 이런 말도 했어. 난 아직도 우리 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과연 그렇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인 때에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안에 프랑스에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물려놓으면 그만이었지. 그렇게만 하면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어. 어느 날은 해지는 모습을 44번이나 구경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몹시 쓸쓸할 때 해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진다는 것. 그럼 그 모습을 44번이나 바라보았던 그때의 넌 그렇게도 쓸쓸했던 거야?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